안녕하세요. 김성순 TV입니다. 지난 11월 30일 96세로 사망한 장점인에 대해 12월 9일부터 장점인의 사후 평가에 대한 분석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관 뚜껑을 덮고 나서 비로소 그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주 망명 전 북경대 법학교수 웬홍빈의 평가였습니다. 웬홍빈은 공산당 내부 소식통을 통해 장점인 3대 죄악과 13,000여 명에 달하는 장점인 일가와 추종자 재산 규모가 무려 중국 1년 GDP 수준으로 2021년 기준 17조 5,766억 4,754만 달러, 약 2경 3,166조 원이라고 밝혔으며, 시진핑은 시저진 권력 안정화, 정치 비자금과 토연 침공용 비자금으로 이 돈을 뺏기 위해 대대적인 장점인 파벌 숙청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전망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미국으로 망명한 왕단의 장점인에 대한 평가를 소개합니다. 왕단은 장점인이 96세까지 살면서 과거의 일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지만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장점인의 죄악과 책임에 대해 6가지를 꼽았습니다. 왕단은 장점인이 직접 통치한 13년의 시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중공이 중국과 중국 사회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역사적 평가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장점인의 왕단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역시 천안문 사태 책임입니다. 왕단은 장점인이 1989년 육사 사태, 즉 천안문 민주화 항쟁을 무력 진압한 집행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덩샤오핑이 장점인을 상하이시 당서기에서 중공의 총서기로 발탁한 것은 장점인이 상하이 통치 기간 중에 보여준 무자비함과 잔인한 강압 통치 및 장점인의 발언들 때문이었고, 덩샤오핑이 대표적인 강경파였던 장점인을 발탁하자 덩샤오핑과 대립하던 일부 중공의 강경파들조차도 불만 없이 동의한 것도 장점인의 강경 성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을 하면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온건파인 자오쯔양을 총서기로 내세웠지만 천안문 사태가 발발하자 강경 성향의 장점인을 통해 강경파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강경파들의 뜻대로 강경 성향인 장점인과 리펑을 앞세워서 천안문 민주화 세력을 제압하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안정시킨 뒤 다시 개혁 개방을 밀어붙이는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죠. 장점인은 천안문 폭력 진압의 핵심 집행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천안문 사태가 유혈 폭력이 진압으로 끝난 이후에도 공산당 당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 의견을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전임 총석이었고 온건파였던 자오쯔양을 사망할 때까지 평생 가택고금을 시킬 정도로 철저한 강경 정책을 펼쳤다고 왕단은 강하게 장점인의 강경 통치를 힐난합니다. 장점인에 대한 왕단의 두 번째 평가는 흥미로운데요. 바로 장점인의 현란한 처세술에 대한 비난입니다. 장점인의 변화무쌍한 처세술은 사실 외교적 측면에서도 나타나는데 뒷부분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왕단은 장점인이 천안문 강경 진압을 발판으로 강경파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뒤에 강경파들과 협력하면서 계급투쟁을 주장하며 덩샤오핑의 지침과는 반대로 사회경제를 통제했는데요. 보충 설명을 하면 이때는 1989년 12월 차우세스쿠의 처형, 1991년 12월 구소련 붕괴 등으로 중공 강경파들이 불안에 떨면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비방하기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장점인의 배신에 열이받은 덩샤오핑이 남순 강화를 하면서 장점인과 강경파들을 질책하고 특히 장점인을 파면시키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하자 이 말을 들은 장점인은 바로 강경파들에게 등을 돌리고 덩샤오핑에게 밤새 반성문을 쓰고 시장경제를 추진하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장쩌민이 강경파들에게 등을 돌리고 덩샤오핑에게 붙은 이유는 덩샤오핑이 당시 1992년 남순 강화를 하면서 인민해방군 군사위 제1부주석 양상쿤을 동행하면서 인민해방군이 강경파보다 덩샤오핑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덩샤오핑이 공무원 총리로 주룽지를 밀면서 장쩌민에게는 여차하면 주룽지를 총서기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압력에 의해 장쩌민은 결국 덩샤오핑에게 백기투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 장쩌민은 덩샤오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강경 성향을 숨겼지만 덩샤오핑이 92세로 사망한 1997년 2월 19일 이후 장쩌민의 강경정책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장쩌민은 특히 보여주기식의 그러나 은큼한 쇼맨십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왕단의 지적은 장쩌민의 엉뚱한 행동들에 대해 의도적인 암수가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장쩌민의 은큼한 쇼맨십 사례 몇 가지 예를 들면 1996년 후안 카를로스 스페인 국왕을 만난 자리에서 장쩌민은 느닷없이 주머니에서 빗을 꺼내 머리를 빗었고 2000년 이스라엘 방문에서 장쩌민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있는 사해에서 거의 명치까지 오는 긴 수영복을 입고 배영을 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0년 홍콩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순진하다거나 유치하다는 식으로 강하게 훈계하거나 미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공 고위 관료들과 합창을 하며 직접 지휘를 하거나 해외 순방 중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연설을 하고 미국 방문에서는 일렉트릭 기타 연주를 하는 등의 쇼맨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왕단은 장쩌민이 이런 쇼맨십을 통해 자신의 강경 성향을 감추는 외교적 효과를 얻었고 이에 속은 클린턴이 자격 미달인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장쩌민이 이렇게 은큼한 쇼맨십을 외교에도 적극 활용했고 서방은 중공과 장쩌민의 음흉한 술수에 속아서 중공에 대한 경계심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중공에 대한 경계는 철저히 유지해야 하죠. 넷째, 장쩌민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90년대의 중국 경제 성장이 마치 장쩌민의 업적으로 평가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역사적 관점이라고 왕단은 지적합니다. 장쩌민은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고 사실상 중국 경제를 설계하고 지휘하고 기초를 닦은 것은 덩샤오핑이 발탁한 주룽지 전 국무원 총리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문외한인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압력도 있었지만 주룽지에게 경제 전권을 맡겼고 이는 장쩌민이 시진핑과는 달리 경제발전의 일종의 조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장쩌민 시대의 경제 성장은 중국 사회가 엄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중성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공산당 귀족들의 경제 권력 집단을 양성하여 홍을다이, 즉 혁명 2세대들이 권력에 이어 경제를 장악하도록 했고 체제의 제도적 부패가 만연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장쩌민의 통치 시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장쩌민 평가 시리즈의 첫 번째의 전 북경대 웬 홍빈 교수의 지적과도 일치하죠. 중공의 체제 부패로 중국 사회의 도덕이 무너졌다고 1편에서 소개하자 어떤 분이 댓글에서 중국의 도덕이 무너진 것은 마오쩌둥부터가 아닌가 질문을 하셨는데 마오쩌둥 시대는 혁명과 생존을 위한 전쟁과 권력투쟁 시대였기 때문에 중국 사회가 항상 불안정한 사회였고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에서 나타나는 도덕이 존재할 기회조차 없던 시대죠. 중국이 덩샤오핑의 개혁기반과 장쩌민의 엉뚱하고 음흉한 쇼맨십에 속아서 경계심을 풀고 자격도 없는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면서 경제발전을 통해 중국이 민주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중국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유치하고 수준 이하의 전략을 선택했던 클린턴의 오판이 아니었다면 장쩌민이 개혁개방을 추진했어도 눈부신 경제 발전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쩌민 시대의 경제 발전은 장쩌민의 업적이 아니라
클린턴과 서구의 오판에 의한 WTO 가입으로 생긴 것이죠. 그러나 그 후유증은 결국 중국 사회와 중국 인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장쩌민 시대의 공산당 후예들은 권력에 경제까지 장악했지만 중국의 환경은 이때부터 엄청나게 훼손되기 시작했으며 농민공들은 중공으로부터 착취당하는 노예계급으로 전락했죠. 다섯째, 왕단은 장쩌민 시대의 강대국 외교를 통해 중국의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자격이 부족했지만 WTO에 가입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왕단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장쩌민의 소위 음흉한 쇼맨십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서구 국가들은 중공의 이중 쇼맨십에 대해 경계할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섯째,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하던 중국 사회는 장쩌민의 강경한 탄압 정책으로 고통을 받았고 특히 파룬궁 사건의 통제는 악랄한 수법을 동원한 반인류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쩌민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바로 파룬궁 유혈 진압과 장기 적출 이후 이를 사업화했다는 점이고 이는 천인공노할 반인류적 범죄이므로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중공의 내부 권력 투쟁적 측면에서 장쩌민은 상하이방을 중심으로 후진타오의 공청단 파벌과 장기간 투쟁을 이어가면서 공청단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계속 견제했고 후진타오에게 2년이나 지난 뒤에 중공 군사의 주석 자리를 넘기는 등의 방해를 했으며 이미 합의했던 차기 지도자를 리커창에서 시진핑으로 바꾸게 한 것도 장쩌민이라고 지적합니다. 시진핑이 중공을 마오쩌둥의 공동구유론 등의 시기로 돌리고 시장 자율화와 시장 경제를 훼손하여 중공과 중국이 함께 위기에 빠지게 한 것도 장쩌민의 시진핑 발탁이라는 것입니다. 왕단의 6가지 장쩌민에 대한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장쩌민 평가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